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헤럴드 금융포럼 2021의 본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의 기조 연설을 청해 듣겠는데요. 김 이사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용진입니다. 오늘 그 주최 측에 문의를 해보니까요, 마스크를 벗고 이제 기조 발제를 해도 코로나 그 방역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좀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초대를 해주신 우리 헤럴드 경제 전찬혁 그 대표이사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우리 정계, 학계 그리고 그 금융계 여러분들 모두 오셨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제가 오늘 한국형 ESG 새로운 길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화두를 던지는 면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된 ESG 이게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국민연금의 ESG 투자 현황과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강연의 제목 국민연금이 함께하는 ESG 새로운 길은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새로 쓴 책 이름입니다. 이 책을 지난 5월 달에 이제 5월 말에 발간을 했는데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랄까요? 작년에 8월 말에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부임을 하고 나서 언론사나 또 여러 곳에서 축사 또는 이 강연 이런 요청이 많았는데요. 한결같이 ESG에 관한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ESG를 한번 제대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번 관련 서적을 한번 물색을 해봤는데요. 불행하게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ESG가 정리된 그런 책을 발견하기가 좀 어려웠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연금 ESG에 대해서 우리 경영계나 금융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 했습니다. 좀 약간 비전문가가 정리는 했는데 그런 만큼 오히려 또 굉장히 또 쉽게 잘 정리가 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한번 아무쪼록 이 책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ESG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실천해 나가는데 가이드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참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서는 이제 코스피가 3,000을 이제 넘어서고 매년 그렇지만은 3월이 되면 주총 시즌이 됩니다. 이 주총 시즌을 전후해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참 걱정도 많고 또 한편에서는 기대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또 한편에서는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연금 사회주의를 우려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국민연금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또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종이호랑이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국민연금도 투자자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굉장히 규모가 큰 기관 투자가죠. 국민연금도 주주입니다. 주주권 행사 어떻게 보면 국민 재산을 지키는 집사이기도 한 국민연금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배주주는 아닙니다. 대주주일 수는 있어도 결국
의견을 내더라도 소수 의견에 그칠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소수라도 지배주주와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의견을 얘기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주권 행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주권 행사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신뢰할 수 있고 또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제도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2018년에 일명 스튜어디십 코드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책임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원칙과 기준, 절차, 추진 전략 이런 것들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한편에서는 만시지탄이다, 환영한다 이러한 반응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국민연금이 이제는 책임 투자, ESG 투자를 명분으로 해서 기업 경영에 개입을 더 확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문제를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책임 투자의 가장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ESG에 대한 그러한 인식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국민연금이 함께하는 ESG의 새로운 길이라는 책을 쓴 이유도 바로 이러한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ESG가 우리 사회에 과연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ESG에 대해서는 최근에 아주 경영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위원회나 전담 조직을 만드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전경련에 따르면은 10대 그룹 중에서 이미 7개 그룹이 위원회나 또는 전담 조직을 만들고 또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ESG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는 나머지 3개 그룹도 모두 ESG 전담 조직을 출범시킨다고 합니다. 500대 기업 중에서 3분의 2가 ESG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사업 전략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기도 합니다. 사업자 단체인 상공회의소나 전경련, 하다못해 중소기업 중앙회, 경총까지 모두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 법률 자문회사 한테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언론이나 국회도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금융기관은 또 발빠르게 이 투자를 확대합니다. 심지어는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국민연금 ESG 어디에 투자했나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가히 ESG 열풍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뜨거울까요? ESG는 사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ESG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환경 보존이나 또는 인권, 산업안전, 공정거래, 주주권리, 지배구조 사실은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 인류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 당연히 요구되었던, 당연히 추구하였던 그런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종교단체의 설교, 설법, 그리고 시민사회는 불매운동을 하기도 하고 보이콧을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국제협약이나 조약, 권고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정부나 국회는 새로운 규제나 처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과연 그 결과는 현재는 어떻게 되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ESG 이슈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또 그리고 2012년 구미의 불산 유출 사고를 또 기억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관계자들이 처벌됐고 화평법, 화관법이 생겼고
그러면 이제 우리 낙동강물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 아동착취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그러한 기사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협약으로 아동의 강제 노동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구의역 지하철 스크린도에서 우리 그 비정규직 청년이 그 사망한 사고, 그리고 2018년도에 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사고, 작년에는 이천에서 물류창고 화재가 크게 나가지고 40여 명에 이르는 우리 근로자들이 희생된 바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사실은 10년 전에 있었고, 그리고 다시 또 엊그제에는 쿠팡 물류 화재 사고가 또 났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그 국회나 정부는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관계자 처벌, 엄벌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도 만듭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종교, 시민사회, 정부, 국제기구 무수히 노력합니다. 해결되는 기미도 일부 있지만은 답답할 정도로 속도가 더디기만 합니다. 도대체 왜 안 풀릴까요? 규제나 사회적 압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로 인식되는 한 기업은 비용 최소화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전략은 피하는 거죠. 모르는 체 하는 거, 위장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비용을 쓰더라도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들의 전략입니다. 소극적 대응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고 합니다. 돈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 돈이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직접적 압박이나 규제 등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지금은 기업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기업 경영에 내재화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경제와 투자 메커니즘을 통해서 접근하다 보니 더 실효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멀리는 종교에서 비롯된 윤리 투자, 베트남 전쟁,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분리 정책, 여기에 대한 각종 목소리, 산발적인 그런 투자에 관한 접근, 그리고 최근에는 또 코비드 19을 거치면서 이제는 대세가 투자, 돈이 말을 하고 기업들은 반응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UNPRI의 역할이 좀 컸습니다. 2006년에 유엔은 책임 투자 원칙에 관한 기구에서 책임 투자와 관련된 권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ESG 요소를 고려해서 투자 결정 과정에서 ESG 요소를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달라. 그리고 기업들이 그 ESG를 제대로 하는지를 적극적 주주 행동을 통해서 관여를 해달라. 세 번째는 이 권고의 대상이 기관 투자가입니다. 종전에 유엔 인권 협약이 됐든 기후 변화 협약이 됐든 아니면은 기업 지배구조 원칙이 됐든 권고의 대상은 각국의 정부나 또는 기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기관 투자가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ESG에 대한 이제 새로운 접근 방법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녹색 금융 활성화를 위한 과제의 하나로 기업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 시 ESG가 고려되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것을 올해 계획 중에 하나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2월 회의에서는 ESG에 대한 국제 동향을 살피면서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중심의 ESG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강조했습니다.
유럽이나 선진국제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국내 사정을 감안해서 규정,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ESG가 대세, ESG가 필수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런 그 징후는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ESG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이유를 4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년 초에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기관투자가입니다. 지속 가능성을 핵심에 두고 기후 리스크를 반영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꾸겠다. 레리 핑크 회장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전 세계의 기관 투자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대 자산운용사들 모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연기금, 국민연금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정부들이 이제는 ESG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협의체를 결성합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혼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뭉쳐서 ESG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대와 협력, 공동전선을 펴고 있습니다. 되돌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ESG를 대세로 굳혀주는 가장 큰 힘은 저는 기업들의 시각 변화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재작년 2019년에 미국의 우리나라의 전경련과 같은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 경영의 목적, 전통적으로는 주주 가치의 극대화입니다. 이제는 변화했습니다. 주주의 가치 얘기는 맨 뒤로 돌리고 더 앞에 나오는 것이 고객이 나오고, 고객의 가치, 종업원의 가치, 또 그러면 협력업체, 지역사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ESG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 바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높이는 것, 시각이 변합니다. 주주의 가치에도 용어가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장기적 가치를 극대화한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ESG에 관한 얘기입니다. ESG 접근법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많은 연구 결과들이 ESG라는 도구의 효용성에 대해서 검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ESG는 투자와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중장기적인 경영 성과, 투자에게는 장기적인 수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보다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ESG 대열에 합류하는 이유입니다. ESG가 필수인 이유 4번째입니다. ESG 투자의 흐름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전략과 수단들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교하게 발전하고 입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투자 배제나 포함 여부를 떠나서 이제는 ESG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통합적인 ESG 투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투자자들은 또 적극적인 주주 행동을 통해서 개별 기업들의 ESG 경영을 투자자들이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촉구합니다.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또 기업들의 ESG 정보도 이제는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그런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ESG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국민연금 ESG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관심의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로 국민연금의 운용자산 규모는 834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GDP의 한 44%가량이 됩니다. 2000년에는 국민연금 규모가 GDP의 9.5%였습니다. 4배 반 이상 늘어나서 앞으로도 계속 그 비중은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국민연금의 비중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가 작년 말 현재로 304조 원이었습니다. 304조 원이 가지는 의미, 달러로 환산하면 한 2,900억 불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규모 4,400억 불, 외화 순자산 규모 4,200억 불, 그리고 작년 국제 무역 수지 한 460억 불 정도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내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해외 투자 비중을 전체 자산의 55%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현재보다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1년에 500억 가량을 이제는 외화를 조달해서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국민 경제의 버팀목이 되기도 하고 외환 시장의 교란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금액이 작년 말에 177조입니다. 2000년대 초에는 아주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매년 비중이, 국내 주식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로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가총액이 한 7.4%,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우량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모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 상장 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 대부분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지분율이 2, 3%, 보통 5, 6%, 많은 곳은 10%, 12%까지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연금은 경제와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유니버설 투자자라고 합니다. 경제 성과가 좋아야 국민연금의 성과도 좋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이 또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지금 ESG 문제가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 경제와 운명 공동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재산을 잘 지키고 키우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국민연금의 장기적 수익과도 바로 직결되고 안정적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에도 ESG 투자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ESG 투자를 선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투자자로서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규모와 파급력을 고려하면 당연한 요구입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책임 투자 시작한 것은 2006년입니다. 주식 위탁의 한 방법으로 책임 투자 펀드를 설정했고, 그리고 2009년에는 UNPRI에 가입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ESG 평가 기준, 평가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차근차근 책임 투자를 준비해 왔습니다. 3년이 넘는 그 준비를 거쳐서 2018년 7월에는
국내 연기금 기관에서는 최초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했습니다. ESG 요소를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통합 전략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주식 직접 운용 자산 중 일부 액티브형부터 시작해서 내년이면은 국내외 모든 주식과 채권, 아주 일부 국채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적용하게 됩니다. 2009년 11월에는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서 공개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 두 번째로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다시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책임투자 적용 대상 자산군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2022년까지 내년까지 전체 기금 자산의 50% 이상, 사실상 모든 주식과 채권에 ESG 투자를 적용합니다. 두 번째로 ESG 요소를 재무 분석 과정에 융합시키는 ESG 통합 전략, 그리고 이것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 그리고 해외 기업과에 대한 적극적 주주 행동, 대화, 이것도 확대해 나갑니다. 세 번째로 책임 투자 보고서 제출 대상을 위탁 운용사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운용사 선정과 관리 시에도 가점을 부여하거나 모니터링해서 그런 선정 과정에 반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 투자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강화하는 작업을 또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해 5월에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후변화와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 규제에 대비해서 탈석탄 운용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탈석탄 선언을 시작으로 국내 석탄 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투자 제한 전략 적용을 위해서 단계적 실용 방안을 우리 기업계와 금융계 관계자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소통을 통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책 이름이 ESG 플러스 또는 ESG의 새로운 길이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ESG 새로운 길 플러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ESG의 물결이 저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공동체가 그동안 풀지 못했던 수많은 사회적 과제들, 이제는 보다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안들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것은 투자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제 ESG를 실행하게 되면, 내재화하게 되면은 소비자에게 기업은 더 이상 감시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기업의 규제자가 아니라 협력이나 동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제 주체들 간의 관계가 아마 새로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의 이론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SG가 일시적인 유행으로 그칠 것 같지 않습니다. 실적과 성과도 검증됐습니다. 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위기, 테일 리스크 이런 것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고, 또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 포트폴리오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자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던 당시 했던 얘기가 머리에 떠오릅니다. 출마 선언 연설을 하면서 그 당시에 신국가론이라는 책을 이제 언급합니다. 유종근 지사가 쓴 책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기를 신뢰, 협동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한국이 제대로 구축하느냐,
못하느냐에 한국의 미래가 달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사회의 생산성은 생산 요소 투입에 있는 게 아니라 기술 혁신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토대가 되는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제대로 구축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도 유효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모든 무형의 자산입니다. 구성 간의 네트워크, 그리고 규범, 신뢰, 이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 생산성, 바로 여기에 기반이 있습니다. 개인의 복리후생 수준도 달라집니다. 사회 통합의 기반을 강화해 주는 긍정적 역할도 합니다. 사회적 갈등, 분쟁의 조정 문제도 결국 신뢰 문제로 귀결됩니다. ESG 생활 양식이 기업과 사회에 내재화되면 바로 신뢰를 기초로 한 긍정적 사회적 관계 형성이 가능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으로 인식되었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ESG를 통해서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ESG 플러스의 의미. ESG는 쓰기 싫은, 회피하려고 하는 비용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ESG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적과 성과도 검증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위기 예방하게 되고 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ESG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생존, 존속을 위한 투자입니다.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지출, 이제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미루면 늦습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국민연금이 국민경제의 운명적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연금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도 막중합니다. 국민연금이 한국형 KESG 길라잡이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들 합니다.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국민연금 ESG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알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ESG 투자에 대해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ESG 방향과 투자 전략, 대상, 기준, 절차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잘 공개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ESG, 국민연금 ESG 자체, 이 개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국민연금 ESG가 대한민국 ESG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계나 금융계, 이해관계자, 전문가, 국민들의 요구,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연금 ESG를 보다 정교하게 한국형 KESG가 될 수 있도록 다듬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이 한국판 KESG 혁신을 위한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SG를 둘러싸고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고 다양한 사회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자산 운영 과정에서 쌓인 ESG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그 노하우 이런 것들, 역량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해서 우리 사회의 ESG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ESG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새로운 질서들이 이미 만들어졌고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제금융시장에 가면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에 이제는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참관자나 학습자가 아니라 룰메이커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시장의 기관 투자자들 또한 새로운 길을 가는 국민연금의 발걸음을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함께하는 한국형 ESG 모델을 바탕으로 국제사에서 새로운 한류 K-ESG가 확산되는 그날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국민연금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이신 김대식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자분들께서는 단상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좌장을 맡아주신 김대식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토론 패널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도 함께하십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이선경 대신경제연구소 ESG 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토론이 종료된 이후에는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좌장이신 김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 경영대학의 김대식 교수입니다. 오늘 김용진 이사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정말 평소에 듣던 ESG 전도사로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거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듣기 전에도 ESG 온 데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김용진 이사장님의 내용을 듣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뭘 조심해야 될 건지 여러 가지 토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용진 이사장님이 강조하신 건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이제 ESG는 피할 수 없는 방향이고 이게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또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고 게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 뭐냐면 금융이 개입했다는 얘기죠. 과거의 금융이라는 건 어떤 통과, 남들한테 그냥 조종당하는 거였는데 이제 금융이 자발적으로 ESG를 기업에 요구하기 때문에 과거에와 다른 상황으로 바뀌어서 이제 착착 진행될 거다. 이건 광풍이고 피할 수 없는 거니까 그 뒤에 있는 생각을 잠깐 해보면 기업들아 꼼짝 마라 그냥 가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들렸는데요, 저한테는.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역할, 이걸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거대한 우리나라의 투자자로서 보통은 국민연금을 연못 속의 고래라고도 표현할 때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거대한 정말 유일무이한 그런 투자자죠. 여기에 이사장님이 ESG를 강조하고 그거를 또 기업들에 강요하겠다는 금융의 역할을 이 국민연금이 길라잡이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굉장하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패널 분들이 어떻게 느끼시고 또 생각하고 계신지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정된 시간이 이게 남은 시간인가요? 원래 1시간인 줄 알았더니 47분이 남았네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추는 게 이 사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9분 정도요 각각 발언 시간을 드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프로에서 질문을 받든가 아니면 한 거기에 대해서 한 1, 2분 정도 추가적으로 첨언을 해주실 기회를 다시 드릴 테니까 발표하시고 다른 분들 토론도 들으시고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한 46분 동안에 끝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발언 순서를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저희 발표 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송재우 의원님, 그다음에 윤창현 의원님, 그리고 김병윤 연구위원님, 이성경 본부장님 이 순서대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저는 시간 배정만 하는 거고 끼어들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발표하실 때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송 의원님도 그렇지만 제주에서 그렇지만 자기 자랑 좀 하시고 하세요. 본인 소개.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자랑하고 싶은 것 좀 하시고 그리고 각자 분이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성경 의원도 대신경제연구소가 도대체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하시는 것도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예. 송재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고요. 제주 갑이 지역구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되기 전에 개방형 공무원 1호고요, 우리나라. 공무원 개방형 전문직이죠. 전문 직종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제주대학교에서 관광을 가지고 교수 생활을 한 20여 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문화부 산하의 문화관광연구원장을 제가 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쭉 정부 초기부터 하다가 국회에 이렇게 징집돼서 출마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교적 좀 연구하고 정책하고 이렇게 이런 쪽에 관심이 주로 있었는데 저는 ESG를 가지고 꽤 오래 전부터 저는 우리 균형발전위원장을 하다 보면 균형발전이라는 게 지역이 좀 어려운 데에 낮은 데에 좀 관심이 있고 소위 말하면 연대와 협력이라고 하는 결속이라는 이런 가치에 관심이 있는 위원회에서 늘 이런 쪽에 이렇게 천착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니까 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국책연구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뭐 정부기관에 이렇게 있는 분들, 위원회에 있는 분들에서 한 70여 명 토론을 해왔는데 한 5년 전부터 이 ESG가 토론방에 등장을 해서 관심 있게 이걸 쭉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쭉 보고 이렇게 뭐 본격적으로 무슨 뭐 연구를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언론을 통해서 한 거, 유튜브 통해서 설명된 거, 그다음에 뭐 공부 모임 같은 데서 쭉 이걸 듣고 토론하고 했는데 실체를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이게 뭐지? 왜 안 잡히지?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좀 문제제기 차원에서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용진 이사장님이 아주 훌륭하게 발표해 주셨는데 거기 나오는 걸로 이야기하면 이래요.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다. 그리고 이거는 비용이 아닌 투자다. 그래서 신뢰 협동의 사회자본의 생산 요소를 막강하게 할 거다. 그리고 좋은 성과를 산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꼭 저는 이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하는 느낌이 있어요. 아, 정말 그럴까? 이런 거죠. 저는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뭐 중소기업 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하면 개발도상국 무지 어렵겠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낮은 지역은 더 이거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하면 이거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패러다임 바꾸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렇게 막 몰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시장과 국가라는 종전의 논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저는 ESG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근데 이걸 이제는 시장이 한다? 저는 이 시장이 해야 될 일을, 시장 실패가 일어나서 국가가 있는 거고 국가 실패, 정부 실패가 있어 일어나서 시장이 있는 건데 이제는 이걸 맞바꾸면서 한다? 시장이 국가 일을 하고 정부가 시장 일을 하기에는 저는 늘 이게 최악이라고 생각해왔던 사람인데 균형 발전을 시장에 맡기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거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건 ESG는 정부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걸 시장에서 맡아서 논의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정책 목표를 시장의 수단으로 달성하겠다. 훌륭한 거죠. 물론 연기금은 그럴 때 활용된다는 건 동의합니다. 근데 돈을 벌어야 되는 시장에서 정글의 법칙에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 그 일을 한다? 될까? 그래서 저는 이게 꼭 저 같은 저는 인간을 일종의 일정 부분 좀 악적인 요소가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선하려고 노력하죠. 저도 종교를 가지고 고해를 하고 난 이렇게 맨날 나쁜 마음만 먹고 이렇게 하는 짓마다 이렇게 내는 못된 생각만 할까? 그냥 주님 뭐 좀 날 좀 이렇게 새롭게 하고 이래 보려고 하는 건데 그 저는 악하다고 가정합니다. 저의 경우는. 근데 저쪽이 선하기 때문에 그 선을 내가 본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 악의 요소에 영성을 입히는 것처럼 들리는 이게 도대체 이게 그런 좀 불분명한 실체가 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왔을까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후위기가 기후위기인데 그럼 사실 환경이잖아요. 석탄 석유 쓰지 말자는 건데 탄소 배출하지 말자는 건데 동의합니다. 가야 될 길이죠. 이번에 코로나 겪고 나니까 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주 단순히 이라고 하는 것은 석탄 석유 이거 안 쓰는 거다. 그렇게 안 쓰는 쪽으로 가자. 그렇게 좀 연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유도하고 기업들이 그렇게 가야 된다. 그건 다 좋아요. 이 방향성을 거대한 하나의 산업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기업으로 보면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거는 발전소로 이야기하면 석탄 발전소 문 닫고 태양광이나 풍력 이거 하자는 건데 그럼 석탄 발전소가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에요. 석탄 발전소는 죽이고 새로운 태양광 발전소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석탄 발전소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 구조, 그 고용 그런 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 죽이고 새롭게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S라는 이름으로 이게 가능할까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ES의 G는 저는 이 지배구조는 우리가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IMF 이후 툭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늘 가야 되는 길로 보면 ES의 상관성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일을 위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S의 구조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소위 이 구조 전환을 어떻게 해내야 되는 예를 들어 탄소세를 걷어서 이 구조 전환에 쓰든가 탄소세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할 게 아니고 이걸 해서 여기에 쓰든가 이런 구체적인 메커니즘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랬을 때 S라고 하는 거는 김용진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S의 요소가 다 좋지만 인권까지 포괄하는 이런 S에서는 이게 과연 실체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까에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입체적으로 손에 잡을 수 있는 시스템, 생태계로 이걸 보고 우리가 이 S에 어느 타겟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이것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모든 기업의 소위 동의를 얻어내고 협약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소위 공공분야각을 선도적으로 담당하는 그렇게 해서 국가재정법도 바꾸고 연기금법도 바꾸고 국회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순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평소에 듣지 못하는 아주 도발적인 카멘트신데 동감이 많이 갑니다. 공감이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체를 잘 모르겠다는 말로 딱 요약을 하셨는데 상당 부분 공감이 가고 사실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상당한 토론과 준비가 조금 모자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 윤창현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여의도에 온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학교가 많이 그립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새로 대표님이 오셨는데 나이가 대충 박사과정 정도 되는 그런 그 훌륭한 대표님을 또 모시고, 예, 이거 벗을까요?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아니 뭐 예, 사회자님께서 또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여튼 여의도에서 잘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투자 쪽, 그 관리 경제 경영학과에서 이제 그런 쪽 파생 상품론 쪽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ESG 관련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이런 훌륭한 또 세미나에 불러주신 헤럴드 경제 관계자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얘기를 좀 많이 할수록 좋은 토픽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가 신분이 바뀌고 나서 직업이 바뀌었는데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제 조금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메시지와 메신저의 구분인데요.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 말하는 사람을 그렇게 막 나쁜 사람이라고 공격을 하는 그런 좀 안 좋은 일들이 요새 많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 ESG도 좋은 거거든요. 사실 아까 송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굉장히 좋은 거고 E도 좋고 S 좋고 G도 좋고, 근데 그거를 이제 합쳐가지고서 하나의 화두로 놓고 그거를 이제 잘 한번 시행하고 잘 지켜보자라고 하는 거기까지가 아주 좋은 그런 목표인데, 문제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좀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마치 착하게 살자라는 말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네가 무슨 착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착하게 살자는 말만큼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방법론이고, 그리고 과연 진짜로 너가 착하게 살고 있느냐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넌 멀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느 목소리를 따라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초치는 얘기 같은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좀 기울이면서 메시지를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자꾸 그런 거 좀 비판하면은 그냥 메신저부터 공격하려 드는, 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 네가 나쁜 놈이라서 그런 말한다. 그럼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모든 말이 다 나쁜 말이 되니까. 그래서 메시지와 메신저의 구별은 참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오늘은 좀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ESG 얘기하고 뭐 그래서 잘 들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친한 두 의원이요, 대표직에 출마를 했다. 옆에서 한번 봤어요. 예. 그렇게 친하더니 두 분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출마를 해서 경쟁 관계에 놓이니까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영 신경도 쓰이게 되고. 그럼 그럴 때 그 두 분이 나쁜 게 아니라 구도 자체가 그렇게 정해진 거죠. 경쟁 구도하에 놓이면, 구도가 그렇게 되면은 그 구도에 들어가 있는 어떤 분들의 관계가 약간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구도와 구조가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민연금의 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금통위원회 위원장이 기재부 장관이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 그래도 참 우리가 독립적인 위원회 하는 조직 위에 이렇게 금통위원회가 있고, 금통위원회 의장께서 하는 총재께서 역할을 하고 계신 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 통화금융정책은 상당히 독립적으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믿음을 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구조를 잘 만들고 그 구조를 잘 운영하기 때문에 오는 하나의 산물이라고 본다면, 저는 이 구도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서 장관이 기금운용위원장 총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독립적입니다. 저는 충분히 전문성이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를. 그래서 ESG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동안 보여줬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꾸 쓴소리를 좀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이러한 구조가 뭔가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아까 사회자님께서 연못 속 고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 국민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 큰 이 기금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기금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도 벌써 물결이 치고 막 연못이 흔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이런 그 독립성에 대한 부분, 왜 독립적이어야 되느냐,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그 연금인데 그 연금이 이제 움직이는 과정에서 E라든가 S라든가 G를 잘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혹시 다른 어떤 부작용이 생기지 않느냐, 최대한 적게 그리고 최대한 부작용이 없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ESG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 다른 부작용들이 생기더라. 그러면 이제 그 부작용을 감안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글로벌 위기 이후에 막 금융산업이 공격을 받으니까 뭔가 좀 새로운 아젠다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적 관점에서의 스튜어드십 코드였고 그 스튜어드십 코드를 지키자라고 하는 그 영국에서 일어난 자발적인 움직임이 확산이 되고 있을 때 우리나라만 들어오면은 이상하게 그렇게 좋은 아젠다를 꼭 정부가 딱 잡아가지고 정부가 직접 하려고 그래요. 민간이 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데 정부가 잡아갖고 이거를 제도화시키고 막 그냥 압박하는 순간 이상한 쪽으로 변질이 됩니다. 의심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정부 만능주의라고 해야 되나? 뭐든지 좋은 거 있으면은 정부가 잡고서 이렇게 자꾸 압박하려고 드는 이런 분위기보다는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퍼질 수 있게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목표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레이팅의 문제를 얘기하고 계시지만 제가 그 29페이지 자료를 보시면은 그 표 하나 보시면은 이게 그 연세대 경영대에 계신 그 안드레스 기랄 부학장님의 발표 자료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인용을 해서 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평가기관들이 그 평가 같은 대상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결과들입니다. 예, 보시면은 참 그 똑같은 기업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다르게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착하게 사는 거냐라는 평가를 하자고 그럴 때 착하게 산다는 평가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는 모습들이라서 이 레이팅의 문제가 좀 아무리 봐도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그 어떤 공존의 문제 또는 동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레이팅 문제 그 다음에 부작용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다양한 어떤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잘 해결해야만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윤창현 의원은 언제나 그 비판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을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도 그렇네요. 이게 전반적으로 ESG에 동의를 하지만 국민연금의 주된 역할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시는데 사실 이 이슈는 스튜어십 코드가 들어왔을 때도 됐었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죠. 어떤 생각 단계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문제로 구속되는 사태까지 있어서 윤창현 의원님의 우려가 사실은 정말 우리가 한번 지적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독립성과 투명성이 말만 갖고 안 되는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좀 일반적인 우려가 많은데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언해 주신 것도 유인부합적 생태계 조성이라는 거 정말 중요한 말씀 같아요. 결국은 움직이고 실행하는 건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어떻게 느끼고 이 ESG 경영을 추진할 건가 하는 그런 내재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역할은 지원 그리고 평가 체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제시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공감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다음 이병윤 선임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연구원 이병윤입니다.
네, 오늘 그 헤럴드 금융 포럼 이 중요한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ESG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ESG가 지금 이 뭐 기업 분야 또 경제 전체 또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화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모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뭐 추진하고 있고 규제도 강화되고 이런데 이게 도대체 왜 나왔는지를 한번 이거를 이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거의 어떤 지금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은 우리 경제 시스템이 시장 경제의 원리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시장 경제 원리라는 게 굉장히 잘 짜여진 구조인데, 그러니까 개별 경제 주체들이, 그러니까 기업, 뭐 가게, 또 정부 이런 개별 경제 주체들이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이 우리 경제 전체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 또 우리 경제가 뭐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좋은 사회가 될 거다. 뭐 이런 어떤 믿음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었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글로벌 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또 뭐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같은 문제도 생기고 또 환경도 파괴되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환경 파괴의 원인이 돼가지고 이제 코로나19도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들의 근원이 이게 좀 시장 경제 시스템이 너무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좀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뭐 사회적 가치도 좀 같이 추구하도록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계기가 된 게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2006년에 UN 책임 투자 원칙이라고 하죠. PRI가 발족하면서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 이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기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을 하고 자원을 배분해 왔는데 이제는 극대화의 목적 함수가 바뀐 거죠. 이윤에다가 사회적 가치까지 더해가지고 극대화를 하자. 이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ESG의 어떤 방향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거 좋은 거 알겠는데 그거 좋은 건데 그럼 기업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기업은 아직까지도 계속 이윤만 극대화하면 되는데 왜 기업이 사회적 가치까지 극대화하도록 기업이 실제로 움직일까? 이런 의문이 좀 생기는데 사실은 지금 기업이 ESG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이 지금 세상이 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나 소비자나 또 그 기업의 뭐 협력 회사나 또 지역사회, 정부 이런 쪽에서 전부 이 이해관계자들의 행태가 이 ESG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자라는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사실은 지금 자기가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이 ESG를 잘하는 기업을 선호하고 그런 제품을 선호하고 그렇게 가자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ESG를 잘 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사실은 평판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윤을 조금 깎아 먹더라도 ESG 투자를 하고 그쪽으로 좀 가야 되는 그런 압력이 좀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직접적으로는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도 뭐 아까 말씀드린 UN PRI라든지 뭐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지 또 뭐 FSB에서 TCFD라고 이제 그 기후 변화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협의체가 있는데 뭐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규제가 좀 강화되고 있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게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E와 관련해서는 뭐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 있었죠. 또 S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 52시간제라든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고 G에 관련해서는 또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이 뭐 하여튼
그래서 국내적으로도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고 국제적으로도 ESG를 좀 하라고 기업들 보고 하라는 그런 규제가 강하니까 이게 규제 환경도 기업들이 이걸 안 하면 안 되게 바뀌고 있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봐서는 ESG 투자를 하고 그쪽으로 가면 사실은 원래 그냥 이윤만 극대화했을 때에 비해서는 이윤이 조금 지금은 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전체적으로 규제도 이렇게 강화되고 또 우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이해관계자들이 그 ESG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걸로 가야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도 이 기업이 좀 이익이 더 커지지 않겠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ESG 경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금융의 역할이라는 거는 이런 기업들이 ESG 경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유인을 제공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기업들이 이제 규제가 있으니까 규제 정도까지만 ESG를 한다, 뭐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이상으로 ESG를 하게 하려면은 뭔가 좀 시장이 개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SG 투자를 했을 때 규제 이상으로 더 많이 한 기업은 그 투자한 거를 좀 다 그거보다 못한 기업한테 팔 수 있고, 그리고 사고 파는 시장이 좀 형성되는 거를 마련할 수 있겠고, 또 뭐 ESG 잘하는 기업들한테는 대출금리 우대해 준다든지, 뭐 채권 발행금리 우대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금융의 역할을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연기금 국민연금 발표를 하셨는데, 국민연금이 ESG 투자 관련해서는 그 기관 투자자 수탁자 책임에 관한 스튜어디십 코드가 도입이 돼서 공적 연기금 사회 투자 책임 투자 동기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제 ESG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연금도 사실은 ESG 관련 이런 투자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익을 더 많이 내는 것과 또 사회 책임 투자 간의 어떤 적절한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하는 것이 좀 앞으로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다들 뭐 지금 ESG가 화두고 기업들도 ESG 투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뭐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까 윤창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가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E하고 SG 각 카테고리별로 평가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평가 지표도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또 S 같은 경우는 보시면 다른 거는 뭔가 조금 클리어한 측면이 있어요. E라는 건 환경이니까 좀 그걸 환경을 뭐 잘 보호하고 이런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목표 같은 것이 클리어한 게 있는데, S는 이게 너무 다양합니다. 뭐 인권, 노동, 뭐 산업 안전, 사회 양극화, 뭐 너무 다양해서 이걸 어떻게 평가 지표로 만드느냐는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E하고 S하고 G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건데, 이거를 그럼 다 더하겠다는 거잖아요. E에서 평가한 거, S에서 평가한 거, G에서 평가한 거. 근데 이게 서로 다 다른 내용인데 이걸 다 더해가지고 종합적인 지표를 만든다는 건 또 다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평가 기준 만드는 거, 지표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걸 평가할 때 그 기업의 공시 정보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평가하는 평가 대상, 그 대상 기관 자기가 만들어낸 공시 정보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SG 워싱이라는 말도 나오죠. 그러니까 무늬만 ESG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ESG 관련해 가지고 결국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이걸로 가야 되는 것은 맞고, 지금 다들 이렇게 하고 있고 규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데, 결국은 이 평가 관련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게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이거는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이거에 아까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평가기관이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결국은 그런데 이것이 이제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평가 지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기관이건 또는 정부건 간에
결국은 이거를 한번 기준으로 제시하고 싶은 그런 좀 욕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제시해서 끌고 가보고 싶다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좀 평가 지표나 방식 같은 거 표준화하는 건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또 사회적 합의도 거쳐서 어떤 국제적인 지금 조류도 있으니까 거기라도 발맞춰 가지고 요 기준을 만드는데 앞으로 좀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SG 목적과 평가에 관계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제가 잠깐 생각난 게 ESG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공산주의가 왜 망했나 이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 게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ESG가 도대체 누굴 위한 거냐? 기업을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기업이 본질에 어긋나는 걸 요구한다면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기업이라는 건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경영학자로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기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게 본질이고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ESG라는 것도 이게 과연 거기에 진짜 반한다면 중장기적으로 거기에 반한다면 아무리 제도 법을 하더라도 기업들은 따르지 않을 겁니다. 신용만 할 거고. 그래서 이게 자기들의 장기적 이익하고 연결된다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때 아마 따르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들이 이때까지 저희 경영학에서 정의는 기업은 수익을 추구하는 건 어느 시대 몇백 년 정도 똑같지만 시대적인 상황이 계속 변한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그 상황에 대응하고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돈을 버는 조직이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지금 궁극적으로 변하는 건 법과 제도가 바뀌고 특히 중요한 거는 소비자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재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업이 있다면 불매운동이 불길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게 없고 왜 사냐? 아동노동, 나이키 전 세계적으로 불매이동이 일어납니다. 나이키는 따를 수밖에 없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런데 돈을 버는 거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를 별개로 생각하는 거는 저는 조금 불만입니다만 이거 제가 토론자로 나온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기업에서 나오신 대신경제연구소의 이성경 본부장님, ESG 담당 본부장이십니다. 그래서 대신경제연구소에서 뭘 하고 계신지 어떤지 잠깐 소개하신 다음에 민간의 이야기를 확실하게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신경제연구소에서 ESG 본부를 맡고 있는 이성경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평가사에서 제가 이제 유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따가 평가 관련된 얘기도 좀 드릴 텐데요. 저희 대신경제연구소는 ESG 관련된 업무를 2017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비교적 늦게 시작한 편인데요. 국민연금과 이제 20년에 작년에 이제 전반적인 평가 리서치 용역을 수행을 해드렸고 아울러 연금이 5년 만에 그 모델을 개선을 하셨습니다. 글로벌 제도나 다양한 트렌드들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서 반영해서 모델을 수정했고요. 평가는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개선을 했고요. 아울러 이제 채권이라는 또 다른 그 같은 평가 모델을요, 모든 곳에다 똑같이 쓰지 않습니다. 자산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면 이 평가 모델은 거기에 맞게 수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활용 방안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갖고 왔으니까 마치 무슨 수학 문제 1+1은 2처럼 풀지 않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이 평가 모델이 가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장 잘 극복할 것인가는 고민의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들을 함께 수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여전히 풀기 어렵고 풀지 못한 숙제들, 그리고 이걸 풀려면 무엇들이 선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국민연금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고민들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질문을 주시거나 하면은 또 나중에 추후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토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제목이 보건력 있는 경제를 위한 ESG입니다. 전 이 제목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ESG는 어떻게 쓰여야 하는 것인가? 보건력이라는 단어가 해외에서 지금 많이 되죠. 위기 상황을 맞을 수 있고요. 위기는 언제나 발생합니다. 그 위기가 지났을 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났을 때 내가 조금 더 경쟁력 있고 기업이 본원적인 가치를 한 단계 더 업할 수 있도록, 누구나 힘들 땐 힘들단 말이죠. 그럴 수 있도록 이 ESG가 쓰여야 한다는 거예요. ESG를 가져다가 이걸 그대로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연금에서 이사장님이 해주셨던 말 중에 제가 정리하고 싶은 말들 이미 해주신 말씀이죠. 첫 번째, 규제나 압력은 ESG를 정말 그 본원의 목적에 맞도록 실행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대응밖에 할 수 없다라는 말에 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죠.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가야 한다라는 부분은 자본이 함께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본이 함께, 기관 투자자들이 나는 뭐 하려고 해? 라고 하면서 무임승차자가 돼서 누군가는 나의 자원과 나의 고민과 나의 비용을 조금 더 보건력 있는 경제를 위한데 내가 노력하겠어 라고 하는데 그런 노력에 참여하지 않은 채 과실은 무임승차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무임승차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죠? 이 기업 이렇게 했지만 별 소용 없는데요? 라고 단기적인 시각에서 효용성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말씀 주신 것들을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오늘 토론에서 나왔던 거 지금 들으면서 추가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사실은 굉장히 일이 요즘 많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들이 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는 이유는 지금 제가 사실 기업에도 있다가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를 알고 사실 평가에 녹이려고 노력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다들 말씀해 주신 거에 사실 공통점이 있어요. ESG가 어떻게 쓰여야 하느냐에서는요.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돼야 되고요. 국가의 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각자의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게라고 너무 많이 나서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할 거야. 저는 다 맞는 말을 하는데 왜 본인들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냐.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하는데 내가 잘하는 것만 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잘 못하는데 내가 이게 클 것 같으니까 내가 더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경쟁력과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평가기관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죠. 저는 제가 한 번도 제 모델이 정확하고 너무나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럴까를 고민을 했거든요. 왜 다른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지표를 표준화한다고 자꾸 논의하실 때 조금 답답해요. 지표는요. 저희가 글로벌 기준을 다 가지고 와서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것 가운데 학술 논문이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풀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풀 중에 평가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중요하지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 정보가 없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너무너무 다르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어느 정도 저희의 전문적인 지식하에 할 수 있는 부분과 너무 달라서 이걸 넣었다가는 문제가 되겠다 하면 빼고 있는 겁니다. 치열한 고민의 끝에 나온 결과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학계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할 때 너가 옳고 너가 틀려. 너하고 너는 왜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는 거니라는 얘기를 하나요? 그럼 발전하지 못합니다. 다른데 물어보셔야 돼요. 왜 다르냐고. 그런 질문을 안 하세요. 표준화를 해오래요. 왜 다르고 왜 다를 수밖에 없느냐를 질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화의 논의에서 있어야 할 부분이죠. 그런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들이요. 조금 더 중요한 지표를 제 전문성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걸 찾기 위해 통계도 보고 다른 사람의 연구도 보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관적이죠. 그게 기관마다 다른 겁니다. 자, 근데 그거를 다 합치면 자, 표준화가 돼서 똑같은 점수가 나왔으니까 됐어. 이제 A+들 기업 경쟁력이 너무 좋아졌어. 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걸 쓰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쓰고 있냐? 이 쓰는 사람들은 불만이 없거든요. 쓰는 분들은요, 기관 투자자세요. 물어봐요. 기관 투자자들은 저희한테 이거 뭐예요? 의미가? 그럼 저희가 설명을 드리죠. 그럼 저희한테 얘기하세요. 이 모델은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네요.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은 그렇게 못 쓰겠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리.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신 회계법인료 이런 데서 내가 나와서 정해주겠어. 그리고 감사해 줄 거야. 근데 이런 논의들이 과연 정말로 목적하고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사실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졌다면 좋은 의도 하에서 합의를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보다 이걸 더 잘할 사람이 어떤 일을 해줘야 하는가라는 부분의 논의가 사라진 채 내가 보기에는 이거야, 내가 보기에는 이거야, 그리고 이건 이거야라는 너무 많은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사실은 완전히 틀린 말을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신 말씀들이 다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해야 될 것은 사회적인 합의와 논의는요, 본연의 목적을 두고 나는 무엇을 해줘야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 국회가 해야 할 역할, 기업과 민간 기관이 해야 할 역할은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하고 구분되어야만 경쟁력이 있고요. 특히 저는 이것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 개념은 자본시장에서 발달한 개념입니다. 가장 중요한 워킹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은 자본의 흐름을 결정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자본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야지만 조금 더 그 본원의 목적에 맞을 것인가. 과거 대비 이반이 들어오고요. EU와 미국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EU와 미국이 주도하는데 나는 뭘 놓치고 있었나? 우리 기업들한테 내가 뭘 알려주면서 자본시장의 그 흐름을 이 기업들이 이걸 받아들여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내가 리더가 돼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평가기관으로 항시 고민합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 뭐가 어떨까? 저희한테 이런 걸 물어보고 같이 논의하자고 말씀하시는 곳들이 많아지길 저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보건력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조금 앞에 분들하고 다른 게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한 게 있는데 조금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 발언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의 토론이 이제 끝났는데요. 이거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이 시간 맞춤인데요. 10시까지는 지금 10분이 남았고요. 여기 시계에는 4분이 남았네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몇 분 더 넘어가는 건 괜찮겠죠. 혹시 지금 이 주제나 아니면 토론자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프로에서 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누구한테 가는 공격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성실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여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복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험연구원장 안철경입니다. 사실은 기조 발표만 듣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 김재식 교수님이 계시고 또 듣고 보니까 있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ESG에 대해서 저희도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많은 의심을 했습니다. 이거 밀레니엄 시대 Y2K 같은 거 아닌가? 이 컨설팅 회사들의 장사가 아닌가? 또 선진국의 이데올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사실 많은 그 회의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ESG가 지금 뭐 대세가 되고 있고 ESG와 관련해서 뭐 각각 기업들이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컨설팅 받느라고. 근데 저는 이제 요즘 들어서 생각되는 거가 이 ESG 평가 지표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병윤 이제 위원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획일적인 평가 지표를 만드는 것이 이게 맞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 같으면은 예를 들어 기후 환경 변화라든가 또 노후 건강 관리와 관련된 점을 좀 이렇게 배점을 해가지고 뭐 평가를 한다던가 은행 같으면 뭐 양극화에 대한 걸 한다던가 이렇게 좀 기관의 특성에 맞게 ESG가 있고 또 각 기업도 각 개인들도 그 ESG와 관련해서 어떤 실천적인 그 안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를 자꾸 지금 하나로 묶어가지고 ESG를 평가하는 기관들도 생기고 또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부하고는 반대되는 입장일 수가 있는데 석탄을 그 만드는 그 공장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마라. 이게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ESG가 이제 높게 여기는데 그거는 이제 보험업의 본질하고 다른 겁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위험이 있으면은 거기에 보험이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본질과 관련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제 ESG의 그 평가 지표에 이제 높게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까 윤창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착하게 살자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특성, 본업의 특성에 맞게 이런 것들도 같이 나가야 되는 건데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원장님. 지금 누구한테를 지정하셨나요? 제가 못 들어가지고. 이병윤 원장님. 예. 네, 제가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평가 관련해서 전문 지식이 있는 게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본업의 특성을 잘 반영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이제 평가 관련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게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제 아까 윤창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과연 그러니까 기업이 착하냐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정량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성적인 걸 갖다 숫자로 평가 기준을 만든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누구나 인정하는 어떤 체계적인 기준을 만들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이해관계자들이 논의를 많이 해야 되고 국제적으로도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좀 어떤 합의에 이르는 정도까지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기준은 좀 있지 않아야 될까?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하나의 기업을 여러 평가기관들이 평가하는데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땐 이게 전체적으로 ESG 투자라든지 또 경영 방향 설정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뭔가는 좀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것에 있어서 좀 그 과정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뭐 평가 관련된 전문가분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듣다 보니까 제 생각도 자꾸 나네요.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런데 그 PRI 시작한 거기서 보면은 이 ESG 정의를 경영 리스크 관리를 감안한 투자 접근법이라고 정의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기업들은 자기들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영 리스크가 뭐가 있느냐, 리갈 리스크도 있을 거고 모든 위험 관리 측면에서 그거를 최근에는 ESG라는 프레임워크에 집어넣어서 하나 정형한 거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라는 거는 기준을 획일화한다는 건 말씀하셨지만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뭔가 똑같은 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포지티브 시스템처럼 포괄적인 포지티브한 리스팅이 아니라 그
포괄적인 그룹을 해놓고 대상에 대해서는 중요 요소가 서로 다르도록 아마 평가 항목들은 대상 기업에 따라 서로 달라질 거라는 시장에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기업을 평가할 때도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들 재무적인 것만 볼 때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평가를 시장에서 참가들이 보고서 활용하는 면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회기라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건 불가능할 거면서 별 의미도 없지 않나. 굉장히 다양한 평가 요소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분. 제가 이게 참 사회인데,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해보시죠. 네, 뭐 주최 측인데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겨가지고 헤럴드 금융부장입니다. 아까 송재호 의원님 말씀하신 게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이제 있는 사람들이 하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될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석탄이라든지 지금 ESG하고 다른 부분의 업에서 종사를 해야 되고, 근데 결국은 이분들도 다음에 우리 새롭게 앞으로 가야 될 사회에 동참을 시키려면 이행 과정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은 채 앞서가는 기업들이 우리 ESG 하자, 탈석탄하자, 하지 말자, 우리 석탄 쓰고 있는데 아직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소외당하는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해외에서도 제가 좀 읽은 내용들을 보면 지금 당장 ESG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ESG, 지금은 우리가 하는 업은 ESG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ESG가 어떻게 ESG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밝히면 블랙록이나 큰 기관 투자자들이 그래도 그 기업들은 자기들 투자 리스트에 유지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 이성경 그 본부장님 실제 이제 평가를 하시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ESG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기업들의 이제 인센티브나 보상을 줄 때 당장 ESG를 할 수 없는 기업들, 하지만 결국은 큰 흐름으로 동참해 가야 될 기업들, 변화를 해야 될 기업들도 같이 안고 가야 되잖아요.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ESG 평가 시스템에서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모든 대상을 똑같이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똑같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산의 총액이 다르고요. 네. 그리고 상장과 비상장도 다르죠. 의무가 다르단 말이죠. 다르게 가는데 그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전문성의 영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평가를 쓰기 전에 뭘 할 것인가부터 정말로 우리 사회에 무슨 제도가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게 그냥 중소기업을 제가 A인지 B인지 알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공급망 실사법이 들어올 거예요. 그동안 안 물어봤어요. 3차 벤더인데 뭐 제가 잘하든 말든이라고 말했는데, 자, 애플이 얘기를 하죠. 큰 대기업한테 말합니다. 너의 공급망 중에 1차, 2차 애들은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현황은요, 자, 해외에 있는 기업한테 평가받아 오라고 합니다. 나 너네들 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없고 하니까 이런 건 국가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 나오게 되는 제도에서 자신들도 인지하지 못한 채 누락될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요. 혹은 개별 비용을 써야 되죠. 이래서 중소기업을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기업부들이 다 있잖아요. 국가기관에서 연금이 하듯이 이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 제도를 봤을 때 꼭 필요한 게 뭐니라는 용역을 내시면 돼요. 그러면 관련 제도가 돼서 그 툴은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따라 평가를 해서 돈을 쏘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 거 가져다가 하시라는 말씀 제가 안 드려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은행들이 대출을 주는데 뭔가 필요하다. 그럼 함께 하시라는 겁니다. 은행 연합에서 자, 우리 은행들이 함께 보는, 은행들이 대출을 부는 가능해서 너무나 디폴트도 보셔야 돼요. 디폴트가 안 나면서도 우리가 벤처나 이런 데들이 참 뭐랄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좋은 그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본시장의 구조에서 굉장히 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ESG 툴 중에 이런 것들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나만의 툴은 뭘까라는 것은 각 기관이 자기의 성격을 녹여서 말씀을 해주시면 평가를 해드립니다.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중소기업을 해달라고 한 수요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기업 그런 아주 작은 사이즈는 상장돼서도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거기에 따라서 뭘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필요해지는 이유는 무역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정말로 필요한 이유는
보여지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국가나 어떤 입법이 나와줘서 툴은 이럴 때는 함께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 질문 주셨을 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무슨 말을 막 해서 남을 평가하는 이런 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공개를 하지 않아요. 수요자들한테만 설명해주고 공개를 하는데요. 난립을 해서 기업들이 피곤하죠. 중소기업도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뭘 해주셔야 되냐? 등록제라든가 적절한 그 역량을 갖춘 애들이 평가하도록 최소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아무나 막 평가하겠대요. 그러고 안 가르쳐 준대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숫자, 그리고 자본금,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수행했던 업적이 뭔지를 보고 남한테 뭔 말을 하더라도 하라는 거죠.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는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이제 플로우 질문은 많으시겠지만 그만두고요. 여기 토론자들이 이거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 의견이 있으시면 한 1분 이내로 간단하게 결론을 내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아까 발언 순서대로 송재 의원님. 예, 뭐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ESG 펀드를 가장 많이 투자받는 그 기업이죠.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ESG 공시 의무를 거절했죠. 그 이면은 제가 볼 때는 공시를 하기 위해서 그 지표가 먼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표 체계에 동의를 못하는 걸 테고요. 공시를 하면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소송이나 많은 ESG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하는 거죠. 그런 현실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아까 이야기한 ESG의 그 평가 지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지점까지 합의에 이르러 갈지 일종의 그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창래 의원님. 예, 그 애플이 그 국제적 갑질을 하는 걸로 아주 정말 유명한, 영어로 하면 노토리어스한데, 그 어디선가 그 글을 하나 읽었더니 애플의 협력 업체로 일하는 것은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과 같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당기다가 6발짜리 리볼버에다가 한 발 넣어놓고서 한 번씩 당기는 그 왜 게임 있죠, 러시안 룰렛. 그래서 뭐 자기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킹하겠다가 또 자기들이 역량이 갖춰지면 그냥 탁 끊어버리고 주가는 70% 폭락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도대체 애플의 그 소셜의 점수가 얼마나 나올지 참 궁금한데 괜찮게 나와요. 그래서 참 이상합니다. 송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석탄 문제도 있었지만은 사실 사다리 걷어차기적 측면이 있거든요. 여태까지 탄소 그렇게 배출해 놓고 혼자서 막 그냥 앞서가서 경제성장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석탄 좀 써서 좀 어떻게 에너지 좀 쓰려고 그랬더니 ESG 가지고 와서 이제 석탄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럼 후진국은 탄소 배출도 별로 안 했고 이제 좀 배출 좀 하고 싶어 하는데 미리 다 배출하는 애들이 이제 너 탄소 배출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하여튼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까 그 ESG 레이팅 에이전시 ERA의 인허가 등록제를 말씀해,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차라리 그 기업이 말고 자꾸 이렇게 평가자를 너무 많이 양산하면 안 될 것 같으니 평가할 수 있는 주체들을 좀 정해서 이렇게 좀 그룹핑을 해주면 그 내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게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건 제가 한번 이 본부장님의 말씀을 듣고 번뜩 떠오른 아이디어인데 한번 입법 과제로 놓고서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하나 건져가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래서 서로 의견을 나눠봐야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병헌 박사님. 네, 뭐 별로 드릴 말씀은 없고, ESG는 이제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이게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해야 되느냐의 질문은 지나간 것 같고요. 이제는 어떻게 잘 할 수 있겠느냐의 질문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가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량적이지 않고 정성적인 거를 평가하는 거라서 굉장히 어려운 이슈고요. 그래서 누가 특히 이제 어떤 그
어떤 파워를 가진 정부나 이런 데서 이제 나서 가지고 이게 기준이라고 딱 제시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거보다는 정부는 어떻게 하면 이 기준을 잘 만들어갈 수 있을지 프로세스를 좀 제시를 하면서 끌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좀 논의를 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좀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평가에 관한 이야기군요. 이 본부장님. 네. 다들 사실은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잘 쓸 것인가, 방금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요, 그 논의로서 조금 더 생산적인 논의로 이제는 넘어갈 단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다 할 거야 라는 논의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함께 내가 잘하는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기여해서 무엇을 이뤄낼 것이냐라는 그런 건전한 논의들이 계속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제가 시간 맞추는 또 그 의무를 저버렸네요. 시간이 좀 넘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KESG의 새로운 기회라는 거에 대해 관해서 김용진 이사장님의 발표를 들었고 거기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뭐 명확한 답은 없지만 그래도 대강의 그림은 머릿속에 또는 가슴속에 가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걸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패널 토론 진행해 주신 김대식 교수님을 비롯해서 토론을 위해 아낌없이 의견 내주신 네 분의 패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